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펩시코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 오늘 함께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재무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내서 펩시코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가늠해 보는 시간입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여러분이 펩시코의 최근 재무 성과를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보고서를 딱 보면 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이건 좋은 소식인데 동시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11%나 줄었다는 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연간 누계로 보면 감소폭이 29%로 훨씬 크고요. 이게 좀 상반된 신호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분석의 핵심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된 숫자, 그러니까 갭, 일반 회계 기준 결과만 보면 이익이 꽤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펩시코 경영진이 좀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기적 매출이나 핵심 고정환율 주당 순이익 같은 비갭, 넌갭 지표들이죠. 아,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는 이만큼 잘했다고 보여주고 싶은 숫자랑 회계 기준상 숫자에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 유기적 매출이랑 핵심 고정환율 EPS는 각각 얼마나 나왔나요? 네, 3분기 유기적 매출은 1.3% 성장했고요. 연초부터 따지면 누계로는 1.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정환율 EPS 변화율은 3분기에 마이너스 2%, 연초 누계로는 마이너스 3.5%였어요. 갭 기준으로 EPS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9% 이렇게 줄어든 거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치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갭 이익이 그렇게 크게 줄어든 주된 이유가 뭘지 궁금한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번 분기에 꽤 큰 규모의 자산 손상 차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락스타 에너지 드링크 브랜드 아시죠? 그거 관련해서 좀 큰 금액이 반영됐어요. 아, 락스타요? 네. 손익계산서 주석을 보면 3분기에만 1억 3,300만 달러, 연초 두개로는 무려 19억 9,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19억 달러가 넘어요? 와,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이런 일회성이거나 좀 비경상적인 비용,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 같은 걸 빼고 사업의 진짜 실력, 본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려고 회사가 이 BGF 지표를 쓰는 겁니다. 그 정도 손상차손이면 GAAP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전에 인수했던 브랜드 가치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네, 정확한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큰 손상차손은 인수할 때 치렀던 가격에 비해서 그 브랜드의 현재나 미래 예상 실적이 좀 안 좋을 때 발생하거든요.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거나 아니면 소비재 트렌드가 바뀌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인수하고 나서 통합이 잘 안 됐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펩시코가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막 확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유기적 매출이 아주 조금이라도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건 기존 사업 자체의 힘은 아직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CEO 라몰 라구아타도 이번 실적 발표 때 국제 사업이 잘 버텨졌다. 북미 음료 쪽도 모멘텀이 개선됐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언급하면서 보고된 순매출 성장을 설명한 거죠. 뭐랄까, GAP 이익은 좀 안 좋았지만 사업의 핵심 동력은 살아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CEO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성장 가속화랑 공격적인 비용 구조 최적화 이 두 가지를 꼽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비용 최적화라는 말이 요즘같이 물가가 높고 할 때는 좀 더 민감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네, CEO가 제시한 실행 방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강력한 혁신 파이프라인 도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신제품 몇 개 내놓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건강 트렌드라던가 지속 가능성과 같은 큰 변화에 맞춰서 제품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락스타 손상 차손 같은 경험이 어쩌면 이런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했을 수도 있고요. 둘째는 가격 및 패키지 구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프라이스 팩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좋은 가치를 주면서도 회사 수익성을 지키려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같은 제품도 용량을 다르게 하거나 여러 개 묶어서 팔거나 아니면 좀 더 비싼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가격표 숫자만 바꾸는 것과는 좀 다른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셋째가 바로 전세 비용 기반의 적정화, 영어로 right sizing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바로 공격적인 비용 구조 최적화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뭐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없애거나 조직 구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 조정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물론 회사는 적정화라고 표현했지만 그 과정이 뭐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장과 비용 절감. 어떻게 보면 동시에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인데 이걸 잡겠다고 하는 거네요. 특히 현재 북미 시장 상황을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사업 부분별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 2페이지 요약표에 잘 나와 있죠. 네, 부문별 실적을 보면 정말 명암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먼저 PFNA, 그러니까 펩시코의 북미 식품 사업이죠. 프리토레이 같은 거요. 여기는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에요. 3분기 유기적 매출이 3% 줄었고 판매량은 무려 4%나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이 4%나요? 네, 가격은 올렸는데 팔린 양이 더 많이 줄어서 전체 매출이 줄어든 거죠. 영업이익 역시 갭 기준 5%, 핵심 고정 환율 기준으로도 3.5% 감소했습니다. 북미 소비자들이 이제 식품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판매량 감소는 꽤 심각한 신호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소비자들이 스낵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부터 줄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가격 올린 것에 대한 저항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변화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북미 음료 사업 PBNA는 어떤가요? CEO는 개선된 모멘텀을 언급했다면서요? 북미 음료 사업은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기적 매출은 2% 증가했어요. 오, 거긴 늘었네요. 네, 근데 판매량은 3% 감소했습니다. 식품처럼 가격 인상 효과로 매출 숫자 자체는 늘었지만 실제로 팔린 양은 줄었다는 거죠. 더 눈여겨볼 점은 영업이익인데 갭 기준으로는 무려 20%나 급감했습니다. 20%나요? 와, 네, 다만 핵심 고정 환율 기준으로는 7% 감소에 그쳤습니다. 갭 이익이 20%나 줄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락스타 손상차손 영향이 이 음료 부문에 많이 반영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락스타 브랜드가 음료 사업부에 속해 있으니까 그 손상차손의 상당 부분이 이 부문 실적에 잡혔을 거예요. 그걸 제외한 핵심 영업이익 감소율은 7% 수준이니까 비용 압박은 여전히 있겠지만 갭 숫자만큼 완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줄었다는 건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북미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라면 CEO가 말한 국제 사업의 회복력, 이게 중요했겠네요. 해외 실적은 어땠나요? 맞아요. 해외 사업이 이번 분기 실적을 딱 받쳐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EMEA,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유기적 매출은 5.5% 증가했고요. 라템푸즈, 라틴 아메리카 식품 쪽은 4%, 에이시아 패시픽 푸즈, 아시아 태평양 식품 쪽은 1% 증가했습니다. 특히 핵심 고정 환율 기준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더 인상적인데요. EMEA 플러스 3%, 라템푸즈 플러스 9%, 그리고 에이시아 패시픽 푸즈는 무려 플러스 18%나 성장했습니다. 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품 사업 이익 성장률이 18%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북미 쪽 부진을 해외, 특히 아시아랑 라틴 아메리카 성장이 메꿔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군요. 지역별로 또 제품별로 이렇게 성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렇죠. 펩시코 같은 글로벌 기업의 강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별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한 지역이 좀 안 좋아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북미 시장의 판매량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외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이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재무 상태표나 현금 흐름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성장을 외쳐도 재무 상태가 불안하면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약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 총 자산은 2024년 말에 약 994억 달러였는데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약 1,06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총 부채 역시 늘어났습니다. 특히 장기 부채가 좀 눈에 띄는데요.
2024년 말에 약 372억 달러였던 것이 441억 달러로 거의 7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어요. 부채가 꽤 많이 늘었네요. 이러면 이자 부담도 커질 텐데 왜 이렇게 부채를 늘린 걸까요? 현금 흐름표를 같이 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54억 7천만 달러인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62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 버는 현금이 줄었군요. 네, 핵심 사업에서 만들어내는 현금이 감소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펩시코는 자본 주출,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 같은 거에 약 25억 달러, 인수 관련 지출에 약 32억 달러, 배당금 지급에 약 57억 달러, 자사주 매입에 약 7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 지출들을 다 합하면 영업 현금 흐름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렇군요. 영업해서 번 돈은 줄었는데 투자나 인수, 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돈 쓸 곳은 많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부채를 늘려서 메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무적인 부담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앞으로 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이자 비용이 늘거나 부채 상환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채 수준과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춰 나갈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만 볼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랑 부채 수준 변화도 함께 봐야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남은 2025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죠.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펩시코는 기존의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기적 매출은 낮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로우 싱글 디짓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핵심 고정환율 EPS는 2024년에 8.16달러와 비슷한 수준, approximately even이라고 했죠. 3분기 실적이 좀 혼재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는 건 4분기에 실적이 좀 반등할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뭐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분기에 뭐 연말 성수기 효과라던가 아니면 비용 관리 노력이 성과를 내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고요. 혹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 연간 목표 달성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환율 전망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환율 전망이요? 네. 이전에는 환율 변동이 보고되는 순매출이랑 핵심 EPS 성장에 대략 1.5%포인트 정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정적 영향 전망치를 0.5%포인트로 줄였습니다. 오, 그건 꽤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통화 가치가 좀 회복될 걸로 본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최종 실적 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환율 전망 개선이 달러 기준으로 보고되는 최종 핵심 EPS 전망치를 약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대비 1.5% 감소할 걸로 봤던 달러 기준 핵심 EPS를 이제는 0.5% 수준으로 전망치를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사업 자체의 전망은 그대로지만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가 예상보다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건 투자자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자체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환율 덕분에 최종 결과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 셈이네요. 주주 환원 계획은 그대로 유지했나요? 했습니다. 올해 총 86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줄 계획인데 이 중에 76억 달러는 배당금으로 10억 달러는 자사주 매입 형태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 펩시코 3분기 실적 분석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늘었지만 GAP 기준 이익은 그 락스타 브랜드 손상차손 같은 특별한 요인 때문에 크게 줄었다는 점. 그래서 회사가 강조하는 유기적 매출이나 핵심 EPS 같은 BGAP 지표를 통해 사업의 진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북미 시장, 특히 식품 쪽이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해외 사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지역별 차이.
마지막으로 CEO가 강조한 성장 가속화와 비용 최적화 전략, 그리고 줄어든 영업현금 흐름 속에서 부채가 늘었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의 이슈, 또 환율 전망 개선에 따른 소폭의 EPS 가이던스 상향 조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결국 펩시코의 이번 실적은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해요. 환율 변동성도 있고 큰 일회성 비용, 아까 말한 손상차손 같은 거요. 그리고 인수합병의 영향도 있고 또 각 지역별 시장 상황이나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같은 것들이 다 얽혀 있죠. 따라서 단순히 헤드라인 숫자 하나만 딱 보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맥락과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펩시코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GAP와 non-GAP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CEO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재편과 혁신,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미 식품 사업은 좀 부진하고 음료 사업은 락스타 같은 브랜드 관리에 어려움도 겪었고 반면에 해외 사업은 강세를 보였죠. 또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 환원을 위해 부채가 늘어나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한 5년쯤 뒤에 펩시코의 사업 구성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그리고 성장과 비용 절감이라는 어쩌면 서로 좀 부딪힐 수도 있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펩시코는 어떤 어려운 사업적 결정을 내려야만 할까요? 예를 들면 좀 부진한 사업 부문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로 M&A를 시도할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앞으로 펩시코의 행보를 지켜보는데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